여러분은 혹시 이것 때문에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십니까? 싸우지도 않았는데,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는데, 대화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새벽까지 뒤척이며 생각이 많아지던 경험 말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잠들었을 텐데 정작 나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말을 잘못했나 하며 되짚어 보셨을 겁니다. 분명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증거도 보여줬고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했는데도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그러나 단 1mm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대화를 끝내고 나서 혼자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참을성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대화가 성립되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논리가 부족해서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전체가 무너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가지 유형의 이런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도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언제 대화를 끊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딱 40분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분명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 사실보다 체면을 지키려는 사람.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48세 김정숙 씨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올해 72세이십니다. 얼마 전 손자인 중학생 민준이의 학원 문제로 며느리인 정숙 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요즘 애들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 우리 때는 학원 같은 거 없어도 다들 잘 컸어. 민준이도 학원 그만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요즘은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교육 전문가들도 적절한 학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고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순자 씨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원래 내가 민준이한테 맞는 학원은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데 너무 많이 보내지만 말라는 거지. 정숙 씨는 그 순간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불과 2분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학원을 아예 보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적당히 보내라로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그것도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들에게 틀렸다는 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 자존감, 그리고 평생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평생 어른 대접을 받아오신 분들, 가정이나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분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은 틀린 것을 인정하는 대신 사실을 조금씩 바꿉니다. 원래 그렇게 생각했다. 나도 알고 있었다. 내 말이 그 말이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슬그머니 수정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본인도 그 수정된 기억을 진짜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숙 씨가 만약 아니에요. 어머니는 방금 전까지 아예 보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지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자 씨는 더욱 방어적으로 변하고 정숙 씨는 따지는 며느리, 예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신 정숙 씨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민준이에게 맞는 학원만 신중하게 선택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면으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실이 아니라 체면이 중요하신 분이구나. 내가 사실을 바로잡으려 할수록 어머니는 더 고집스러워지실 거야. 사실을 인정받는 것보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승리는 당신이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두 번째 유형,
말로만 사과하고 행동은 바꾸지 않는 사람. 대전 서구에 사시는 72세 이명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명희 씨에게는 40년 지기 친구 최순희 씨가 있습니다. 순희 씨는 73세이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점심 식사 약속을 잡는데 순희 씨는 매번 약속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가량 늦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둔산동 한 식당에서 오후 1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명혜 씨는 11시 50분에 도착했지만 순희 씨는 12시 40분에 나타났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순희 씨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집에서 나오려는데 딸이 전화를 해서 통화하다 보니 늦었네. 다음엔 꼭 시간 맞춰서 나올게. 명혜 씨는 이번에도 이해했습니다. 12월 모임에서도 순희 씨는 35분 늦었고 같은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버스를 놓쳐서 그랬어. 다음엔 정말 안 그럴게. 1월에도 2월에도 똑같았습니다. 명혜 씨가 5년 동안의 약속을 되돌아보니 순희 씨가 정시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명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순희 씨의 사과는 진짜 사과가 아니라 면죄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로만 사과하고 행동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 사과를 일종의 마법 주문처럼 사용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리셋되고 자신은 다시 깨끗한 사람이 되며 상대방은 더 이상 화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과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편한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로 명혜 씨가 조심스럽게 순희야, 우리 약속 시간 좀 지켜보자라고 말했을 때 순희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 성격이야. 나 워낙 급한 성격 아니잖아. 나이 먹고 어떻게 바꿔? 즉, 바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3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같은 문제로 3번 사과를 받았다면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4번째부터는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명혜 씨는 올해부터 순희 씨와의 약속 방식을 바꿨습니다. 식당 약속 대신 순희 씨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고 산책하며 대화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늦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이나 예약이 필요한 모임에는 더 이상 순희 씨를 부르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관계의 범위를 정하는 것,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순희 씨는 처음에는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혜 씨가 감당해야 할 죄책감이 아닙니다. 순희 씨가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은 대가일 뿐입니다. 3번째 유형, 사과를 굴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7세 박철수 씨와 부인 65세 한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결혼한 지 올해로 42년째입니다. 영자 씨는 평생 남편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철수 씨는 부부 모임에서 영자 씨가 요리를 못한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라면도 잘 태워요.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웃었고 영자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영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그런 말 하니까 제가 좀 창피했어요. 철수 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다들 웃었잖아. 농담도 못해? 영자 씨가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라고 하자 철수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왜 자꾸 과거 일을 들춰내? 끝난 일 가지고. 작년 11월에는 철수 씨가 영자 씨와 상의 없이 자녀들 용돈을 각각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영자 씨가 이런 건 미리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자 철수 씨는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왜 상의를 해? 자식들 도와주는 게 나쁜 일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1월 영자 씨는 결국 부부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목동에 있는 한 상담센터에서 상담사가 철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과를 하지 않으십니까? 철수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과하면 제가 진 것 같아서요. 제가 평생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고개를 숙이라는 겁니까?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사과를 굴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는 전쟁터입니다. 모든 대화는 승부이고 모든 상황에는 이기는 쪽과 지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패배 선언이며 자신이 상대방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철수 씨는 평생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했고 집안에서도 가장으로서 모든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남자가 함부로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부드러움을 약함으로 인정을 굴복으로 해석하도록 학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도 존엄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입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큰 실수는 사과를 받아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영자 씨가 당신이 사과만 하면 다 끝날 일이에요라고 설득하는 순간 철수 씨는 더욱 완고해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것은 항복하라는 압박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는 영자 씨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과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자 씨는 이 방법을 시도했고 놀랍게도 철수 씨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를 강요받지 않자 오히려 방어벽이 낮아진 것입니다. 사과를 받지 못해도 당신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과를 강요하지 않는 당신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유형, 논점을 흐려 상대를 흥분하게 만드는 사람. 광주 북구에 사시는 59세 정민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호 씨는 형제가 셋입니다. 큰형 정민수 씨는 62세, 둘째 형 정민석 씨는 60세입니다. 지난해 12월 85세인 아버지 정한수 씨께서 척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약 450만 원 정도 나왔고 형제들이 3등분해서 각각 150만 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이 되도록 둘째 형 민석 씨가 자신의 몫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1월 20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번 달 아버지 병원비 중에 형님 몫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그러자 민석 씨의 대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내가 나한테 그럴 자격이 있어? 너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누가 댔는데? 1985년에 내가 공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 다니면서도 너 학비 50만 원 보탰던 거 기억도 안 나? 그리고 내 결혼식 때 축의금 누가 제일 많이 냈는데? 200만 원이나 냈잖아. 그때가 1988년인데 200만 원이 지금으로 치면 얼마인데? 이제 와서 나한테 돈 타령이야? 민호 씨는 그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이번 달 병원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0년 전 대학 등록금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 그때 일이랑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아버지 병원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민석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봐봐. 내가 지금 흥분해서 소리 지르잖아. 형한테 그게 말버릇이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민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래 문제는 병원비였는데 어느새 자신이 형에게 버릇없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논점을 흐리는 사람들의 기술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불리한 주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째, 과거의 은혜를 들먹입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는 식으로
현재의 잘못을 과거의 공로로 상쇄하려 합니다. 둘째, 감정적 반응을 유도합니다. 상대방이 억울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왜 흥분해? 라며 오히려 상대방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셋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붙여? 라며 자신이 부당하게 공격받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민석 씨와의 통화 이후 민호 씨는 큰형 민수 씨와 상의했습니다. 민수 씨는 민석이가 원래 그래. 40년 동안 저런 식이었어. 이제 바뀔 리가 없지라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다음 달부터 전략을 바꿨습니다. 2월 병원비가 나왔을 때 민석 씨에게 전화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이번 달 아버지 병원비는 150만 원입니다. 2월 25일까지 아래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이 어려우시면 형님 몫은 저와 큰형님이 나눠서 부담하겠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짧고 명확하고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입금이 어려우시면 다른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민석 씨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는 동시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2월 23일에 입금했습니다. 전화로 길게 이야기할 때는 온갖 핑계를 댔지만 문자 메시지 앞에서는 더 이상 논점을 흐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논점을 흐리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절대 감정 싸움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형님, 과거 일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번 달 병원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논점을 바꾸려 한다면 대화를 끊으십시오. 형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십시오. 당신이 흥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5번째 유형,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4세 송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경 씨에게는 언니 66세의 송미선 씨가 있습니다. 두 자매는 구월동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각각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미경 씨는 퇴직 후 시작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월 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되었고 미경 씨는 일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미선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5월 18일 목요일 저녁 8시였습니다. 미경아, 내일 손자 유치원 발표회가 있는데 며느리가 일이 생겨서 못 간대. 너 내일 오전에 시간 되지? 나랑 같이 가자. 미경 씨는 난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거래처와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내일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그러자 미선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일정이 뭐가 있어? 그 쇼핑몰 장난감 같은 거? 그거 일이라고 하는 거야? 언니가 부탁하는데. 그것도 못 해줘?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내가 혼자 다 했어. 너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장례식장에도 제대로 못 있었잖아. 그때는 이해했어. 내가 직장 다니니까. 근데 지금은 뭐야? 그까짓 쇼핑몰이 나보다 중요해? 미경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019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미경 씨는 당시 회사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3일 중 하루밖에 장례식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미선 씨는 그때도 섭섭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언니,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 근데 지금 내 일정도 중요한 거야. 다른 날은 안 될까? 됐어. 내가 혼자 갈게.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았으니까. 전화를 끊고 미경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쇼핑몰 장난감 같은 거, 그까짓 쇼핑몰. 미경 씨가 퇴직 후 2년 동안 준비하고 공부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 씨는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발표회 잘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 손자가 잘하더라.
미선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언니,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5월 22일 월요일 두 자매는 구월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경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가 중요해. 근데 내일도 나한테는 소중한 거야. 장난감 같다고 말하니까 속상했어. 미선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장난감 같다고 했어? 그냥 내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우리 사이에 그런 것도 따져야 돼? 미경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믿음이 있습니다. 가족은 뭘 해도 용서해야 한다. 가족끼리 무슨 격식을 차려. 그래서 그들은 타인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가족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행동이 상처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예민하다. 우리 사이에 그런 것도 따져? 라며 오히려 상대방을 문제 삼습니다. 미경 씨는 그 후로 언니와의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는 돕지만 자신의 일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맞춰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함부로 말할 때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그 말은 나한테 상처가 돼. 가족이니까 더 조심해서 말해줬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미선 씨가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는다니까라며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가 일관되게 자신의 기준을 지키자 미선 씨도 조금씩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대해야 하는 것이지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가족애를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6번째 유형, 나이와 경험을 방패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 수원시 팔달구에 사시는 62세 최동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동훈 씨는 작년 10월에 퇴직했고 아내 60세 김혜진 씨와 함께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노후 자금으로 약 3억 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동훈 씨는 은행 예금과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인 87세 김영수 씨가 개입했습니다. 영수 씨는 11월 5일 사위를 불러 행당동의 자택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동훈아, 내가 너희들 노후 자금 이야기 들었어. 3억을 은행에만 넣어두면 안 돼. 요즘 금리가 얼마나 낮은데. 내가 아는 사람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투자하면 연 15% 수익을 보장해준대. 동훈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사업인데요? 그게 뭐 중요해? 내 친구 아들이 하는 건데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50년 넘게 사회생활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있어.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돈은 굴려야 하는 거야. 동훈 씨는 난감했습니다. 자신은 62세이고 3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며 재무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자신을 마치 20대 청년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투자 사기가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15% 수익 보장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야, 내가 지금 사기꾼이랑 친하다는 거야? 내 친구 자식인데 무슨 사기야?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가르치려고 해? 내가 너보다 25년은 더 살았어. 나이 값이라는 게 있는 거야. 동훈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 혜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 씨가 아버지, 일단 자료 좀 받아봐요라고 하자 영수 씨는 화를 냈습니다. 자료가 뭐가 필요해? 내가 직접 만나서 확인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니까 사람을 못 믿는 거야. 결국 동훈 씨 부부는 장인의 압박에 못 이겨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의 일이었습니다.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어도 수익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동훈 씨는 장인의 친구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사무실 주소로 찾아갔지만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1월 18일 동훈 씨는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그 투자건이 사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실도 없어졌고 연락도 안 됩니다. 영수 씨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그래? 그거 참 안 됐네. 나도 속은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투자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 아니야? 아버님, 저희 노후 자금 1억 원이었어요. 그냥 안 된 대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나도 피해자야. 그리고 투자는 내가 결정한 거잖아. 내가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동훈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장인이 강하게 권유했고 사실상 강요에 가까웠는데 이제 와서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증하셨잖아요. 저희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화내시면서 혜진아, 나한테 왜 화를 내? 나도 속은 거야. 내가 일부러 너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 친구 자식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나이 먹고 판단력이 흐려진 거지. 너희가 젊으니까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지. 나이와 경험을 방패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내 경험과 판단이 옳았다고 말하고 일이 잘못되면 나도 피해자, 너희가 더 확인했어야지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들은 나이가 곧 지혜라고 믿고 젊은 사람의 의견은 경험 부족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조언은 받지 않되 자신의 의견은 강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틀렸을 때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변명을 만들고 책임을 분산시키고 심지어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동훈 씨는 이 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2월부터 남은 2억 원의 운용에 대해서는 장인의 의견을 듣되 결정은 전문 재무설계사와 상담한 후 스스로 내렸습니다. 4월에 장인이 다시 내가 아는 사람이 금 투자를 권하는데 라고 말을 꺼냈을 때 동훈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전문가와 상담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야, 전문가가 뭐가 중요해? 내가? 아버님, 이건 저희 노후가 달린 문제라서 신중하게 하려고요. 아버님 의견은 참고하겠습니다. 동훈 씨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결정을 명확히 했을 뿐입니다. 나이와 경험을 방패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존중은 하되 당신의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넘겨주지는 마십시오. 그들의 경험은 귀중하지만 당신의 현재와 미래는 당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6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뀌는 사람과 절대 안 바뀌는 사람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에 사시는 65세 윤석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석진 씨는 평생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살아왔습니다. 38년 된 회사를 정년 퇴직한 후에도 여전히 집안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지시했고 자녀들의 의견은 무시했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세상 경험이 많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큰딸 35세 윤지혜 씨가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파령동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아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빠는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아빠가 저희 의견을 무시하실 때마다 저희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석진 씨는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를 무시했어? 하지만 지혜 씨는 차분하게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사실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와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밤 석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63세 아내 한명숙 씨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그렇게 독단적이었어? 명숙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의도로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가끔은 우리 의견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석진 씨는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70년 가까이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매일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8월에 둘째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석진 씨는 본능적으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아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2024년 1월 가족회의에서 석진 씨는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 말을 제대로 안 들어줬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더라. 앞으로는 너희 의견을 더 존중하려고 노력할게. 명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고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바뀌는 사람과 안 바뀌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째, 바뀌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둘째, 바뀌는 사람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셋째, 바뀌는 사람은 불편함을 견딥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해도 시도합니다. 반대로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방, 상황, 환경 탓을 합니다. 둘째, 관계보다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바뀌어야 해? 가 그들의 기본 태도입니다. 셋째, 변화를 굴복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바뀌는 것은 상대방에게 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신 주변의 사람이 어느 쪽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점에서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뀔 수 있는 사람은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몰랐어 라고 답합니다.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답합니다. 두 번째,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뀔 수 있는 사람은 행동을 조금씩 수정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은 사과는 하지만 행동은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바뀔 수 있는 사람은 불편해하면서도 듣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구나라고 인정합니다.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은 방어하고 변명하고 화제를 돌립니다.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당신은 상대방이 변화 가능한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언제 관계의 거리를 조절해야 할까요? 울산 남구에 사시는 66세 강은희 씨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희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 박정혜 씨가 있습니다. 두 분은 40대 초반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친해졌고 자녀들도 함께 키웠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서 정혜 씨의 행동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정혜 씨는 항상 자신의 문제를 은희 씨에게 털어놓으면서도 은희 씨의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은희 씨가 건강 문제로 힘들다고 하면 나는 더 심해라고 말했고 은희 씨가 기쁜 일이 있다고 하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은희 씨는 작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날 정혜 씨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그래?
별거 아니겠지. 나도 작년에 수술했는데 금방 나았어라고 답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정혜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은희야, 나 요즘 우울해서 그러는데 내일 만날 수 있어? 은희 씨는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30년 우정을 생각해서 만났습니다. 정혜 씨는 이 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만 했고 은희 씨의 회복 상태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은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는 일방적이구나. 내가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없구나. 5월에 은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정혜 씨와의 거리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빈도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혜 씨가 전화하면 받되 먼저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정혜 씨는 섭섭해했지만 은희 씨는 자신의 결정을 지켰습니다. 6개월 후 은희 씨는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더 이상 관계 때문에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관계의 거리를 조절해야 할까요? 명확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사람과의 만남 후 항상 지친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소진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둘째, 같은 문제로 5번 이상 상처받았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3번째까지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번째, 5번째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감정과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할 때 내가 예민한 거야라고 답하는 사람, 당신의 의견을 묻고는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넷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억누르고 있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이 말하면 또 기분 나빠하겠지. 이번에는 내가 참아야지라는 생각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다섯째, 그 사람이 당신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시도한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성격, 선택,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려는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례함이 정당화된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참아? 라는 말로 당신의 경계를 무시한다면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시는 70세 조명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60대 중반까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특히 가족이라면 무조건 참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거리를 조절한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과 다릅니다.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관계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만나던 사람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 전화 통화 시간을 30분에서 10분으로 줄이는 것,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고 가벼운 안부만 나누는 것, 모든 것이 거리 조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라고, 가족이라고 해서 평생 고통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의 6가지 유형과 대처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논리가 부족해서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전체가 무너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한 논리로 설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보다 체면을, 진실보다 자존심을, 관계보다 자기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사과는 굴복이고 인정은 패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논리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기는 순간 사실은 당신이 진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했고 마음은 상처받았으며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승부를 포기하십시오.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대를 버리십시오. 바뀌지 않을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가까이 있으면 상처받는 사람이라면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 가족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죄책감이 들고 주변에서 그래도 가족인데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1세 배순옥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모두에게 이해받고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이제 70이 넘었는데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당신도 이미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썼고 참았고 맞춰줬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도 됩니다. 당신에게는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평화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기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가슴이 가벼워지며 삶에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 공간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